저를 잡아가지고 우리 아이들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만. 지난 2015년 두 아들과 카메라 앞에 선 여성. 이들은 남편과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모든 것이 무속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과 두 아들을 피해자로 내몰아 온 국민을 대사기극으로 빠뜨린 세모자 사건의 전말을 사건 역학조사단에서 파헤쳐봅니다. 네, 사건 역학조사단 시간입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어떻게, 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진단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역학조사단 소개하겠습니다. 곽문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세모자 사건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어머니 이 씨와 두 아들은 당시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이 모든 것이 허위임이 드러났고 이 씨는 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네, 전 국민을 희대의 사기극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린 채 대중 앞에서 거짓 폭로를 하는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당시 현장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당한 성폭행과 성매매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얼굴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300명이 저한테 성폭행을 당했고요. 저희 아빠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우리에게 성폭행하라고 시켰습니다. 최영재, 흥분죄를 우리에게 모두 우리 억지로 당했고 우리 3명 다 10년 동안 성폭행 당했고 10년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우리 믿어주고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네, 정말 믿기 힘든 말들이 세모자의 입에서 나왔고 당시 이것을 들은 온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박종호 기자, 이 세모자의 말이 결과적으로 경찰에 의해서 거짓으로 확인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반전의 반전, 무척 길긴 하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2014년 초에 시작된 일입니다. 예. 그때 남편 허모 씨가 집을 비워요.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 이 씨가 아들들을 데리고 먼 친척 무속인 김 씨에게 의탁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4년 9월에 남편이 아이들을 그리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경찰이 조사를 해봤겠죠. 예. 조사를 해서 보니까 상황이 오히려 이 부인 이 씨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남편에서 머문 게 아니라 내연남, 동네 주민, 시댁 식구들 이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성폭행, 성매매, 살인 이런 걸 당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2015년 6월에는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를 했고요. 예. 연이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인터뷰 영상을 직접 인터넷에 게재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네티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공분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후 경찰이 수사를 잘 차분하게 해봤더니 무속인의 사주로 인한 세뇌 범죄였다라고 이게 밝혀진 거예요. 세뇌 범죄. 그렇습니다. 예.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한 방송국에서 이 탐사 취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작진이 3주간의 밀착 취재했는데 의혹이 안 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휴식 시간에 제작진이 자리 비우자 세 모자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넌 아주 설득력 있었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마이크가 안 꺼진 줄 알고 얘기하다가 그게 녹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둘째 아들이 성폭행 피해에 대해 털어놓을 때 엄마가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녹화가 됐습니다. 네네. 이 사건의 정황상 세모자의 주장이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찰 수사진의 의심이 진실을 밝히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곽문준 경정, 많은 분들이 믿고 그리고 이 세모자를 지지 응원하면서 진실 밝혀달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의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네, 어떤 상황이 경찰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만들었죠? 네, 이 사건은 이제 좀 통틀어서 보면요, 3번의 결정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박정우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시발은 2014년 초지만 경찰에 신고된 건 2014년 9월입니다. 9월부터 사건이 수사가 됐는데 이 아무래도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 그런데 진술 내용과는 달리 새 모자에게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의학적 검사를 해봤더니. 네. 그리고 모자의 진술이 새 모자의 진술이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소하는 이런 행태도 보였고요. 아하.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예. 두 번째 반전은 2015년 2월로 갑니다.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수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을 바꿔서 내가 사실은 남편과 함께 무속인의 재산을 강취하기 위해서 허위로 고소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바꿉니다. 예. 그때부터는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피해 망상이 있는 거구나라고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2015년 6월에 앞서 보신 영상처럼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 처벌은 처벌대로 나아가되 이들 새 모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와 또 모자 간의 분리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전체적인 피해 회복 시스템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하, 예. 박정호 기자, 정말 네. 이건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네. 이런 일들이 왜 시작됐는지 그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먼 친척이라고 하는 무속인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무속인. 네. 네. 무속인의 얘기를 듣고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취재를 해보면 예. 이 병원 치료로 고쳐지지 않던 병을 앓던 어머니가 무속인 김 씨를 만나서 깨끗하게 나은 이후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걸로 보이고 예. 2014년 7월부터 아이들에 대한 세뇌가 또 시작이 됐고 1년 가까이 성폭행과 성매매에 대한 세뇌를 받다 보니까 네. 아이들까지 점차 이걸 본인의 일로 본인이 정말 겪은 일로 착각했다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었고요. 예. 처음에는 삶에 대한 조언을 얻는 관계에서 점차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조차 이게 정말 제가 겪은 게 맞나요라고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그걸 확인받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예. 완전히 세뇌를 당했다는 거고요. 이 무속인이 해주는 이야기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고 또 아이들에게도 계속 성폭행 사실을 세뇌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살펴본 사건 분석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층적으로 진단해볼 오늘의 주제, 세뇌 범죄 어떻게 파고드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끈질긴 수사를 통해서 이번 모든 사태의 근원은 결국 어머니 이 씨의 먼 친척인 무속인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증언으로 밝혀졌던 세뇌 범죄의 모의 현장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기자에게 전화해서 다 거짓말했다고 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내가 어릴 적부터 엄마를 성폭행했었지. 평생 그렇게 살아라. 순간 겁을 먹어서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안 했다고 하면 소리를 지르니까요. 제일 무서웠던 말은 아빠한테 보낸다는 말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자신이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이어진 세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과정과 유사해 보이는데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야기가 되고 불편해지고 그러면 자기가 믿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세뇌한다고 누구나 다 세뇌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세뇌 범죄가 통하는 건데 광문준 경정, 이 세모자가 처해 있던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처음에는 가정 불화, 경제적 빈곤, 여기서 파생돼서 가정 폭력까지 나온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이런 삼중고를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이런 무속인의 말에 현혹이 되는 거죠. 다른 범죄처럼 반복적인 지시가 계속됩니다. 예. 또 무속인은 할아버지 신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요. 계속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던 어머니한테 세뇌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세뇌된 어머니는 다시 10대의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이런 학습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요. 그 엄마도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들은 특수 상황에 처해 있어서 세뇌 당하기 쉬운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것을 악용한 것이 김 씨 무속인인데 돈을 누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착취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그 세뇌를 계속해 나갔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아주 특수한 형태의 범죄를 빼고는요. 대다수의 범죄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원한에 의하거나 또는 금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도 역시 무속인에 관련된 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금전 문제가 결국 남편인 허 씨의 시댁 식구들과의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예. 이게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으로 완전히 옮겨놓는 이런 형태가 필요해서 계속 어머니를 현혹했던 거죠. 예. 자, 이 사건, 이 수법 자체도 상당히 교묘하고 치밀하고 잔인한데요. 박정우 기자. 네. 이런 그 수법이라면 단지 이 세모녀만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른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부부 보면 피해 남성은 무속인 김 씨로 인해서 사업을 탕진했고 예. 그로 인해 돈이 떨어지자 자신의 딸마저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술집에 보내라 그런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김 씨가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조언. 예. 왜냐하면 뭐 할아버지신 얘기도 하고 어떤 자기가 영험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세뇌를 하니까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예. 그 말을 좀 믿게 되고 솔깃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의지하게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세모자 사건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 씨가 둘째 아들과 함께 자신들 성폭행한 사람들이라고 무속인 김 씨가 사는 마을 사람들을 네. 수십 명을 고소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고소당한 사람들 대다수가 무속인 김 씨와 돈 문제로 얽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의 이 예. 복수심, 본인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이걸 세뇌시킨 사람들한테 대신 처리해달라, 복수를 하겠다 이런 상황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듯 정신적 지배를 통해서 타인을 범죄에 빠뜨렸던 세뇌 범죄, 이 건만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 그 시스템 기호라고 알려졌었죠. 네. 자신의 딸을 그 잘못된 맹신으로 살해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다른 사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 2012년 3월에 있었던 전북 부안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기계교 관련된 사건입니다. 기계교, 예. 이게 실제 존재하는 종교는 아니고요. 맞아요. 가상의 종교입니다. 예. 뭐 존재하는 종교가 아닌데 지령에 따라서 계속 이행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교리를 가지고 약간 거기도 정서적으로 피폐해 있던 어머니를 계속 현혹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결국은 10살, 7살 난 딸을 직접 살해하는 결과까지 초래를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기계교에 대해서 교주가 누구냐 봤더니 알고 봤더니 가장 가까웠던 학부모였던 지인이었습니다. 같은 학부모. 예, 지인이 질투심에 발로했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돼서요. 이 지인도 역시 살인 방조죄로 처벌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고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박정우 기자, 또 다른 그 세뇌 네. 범죄 사건이 또 있죠.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거마 대학생 다단계 사건 아마 네. 기억하실 겁니다. 아하, 예, 맞아요. 그러니까 송파구 거여 그 마천동 일대에서 집단 합숙 생활을 하면서 불법 단합에 빠진 대학생들을 일명 거마 대학생이라고 불렀는데 예. 당시 피해자가 무려 5천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20-30명씩 한 방에 합숙하면서 단체로 행동을 했는데요. 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같은 교육을 들었고 네. 내용은 뭐 상위 직급자들의 거짓된 성공 신화였고요. 반복된 교육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성공의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어떤 허황된 믿음, 희망 이런 걸 심어주면서 계속 빠지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례 보셨다시피 세뇌 범죄는 사실 특수한 일부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사이비 종교 광신 또는 뭐 정치적인 광신 그리고 사기, 다단계 사기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다시 이 세모자 사건 무속인 김 씨의 범행으로 돌아온다면 계속해서 이 폭로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고요. 밝혀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모자 말을 계속 믿고 수사에 상당한 좀 방해가 일어날 정도까지 됐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수사가 많이 진척된 상황에서 허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대한 불신, 예,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회 참여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네. 퍼나르기식 폭로식으로 진행되게 아. 되게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처방을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각자 칠판에 처방에 대한 키워드를 써주셨는데요.
칠판서 키워드에 따라 내린 세뇌 범죄에 대한 처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문준 경정. 네. 저는 단절 대 소통 이렇게 잡았습니다. 단절 대 소통. 예. 네. 이런 형태의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정폭력, 그루밍된 성폭력, 다단계 이런 사이비종교 관련된 범죄들이 예. 결국은 이 당사 피해자들을 외부와 단절을 시키도록 계속해서 그 가해자들이 유도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 피해 대상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이 가족분들, 지인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십시오. 예. 이것만이 해법입니다. 네, 박종호 기자는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향한 안테나라고 적어봤는데요. 예. 참 우리가 지금 생활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또 의지하는 사람만 의지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요. 예.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내가 듣고 있는 것들이 과연 사회의 그런 상식과 합리성에 맞는지 계속 확인해보는 그래서 안테나를 꼭 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적어봤습니다. 네, 저는 용기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에 이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와의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용기, 누군가는 알거든요. 세모자에서 엄마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용기를 내지 않았고요.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자 사건 속 세뇌 범죄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머니 이 씨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강제로 주입하고 거짓 폭로를 유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고한 피고소인들과 함께 두 아들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광문준 경찰청 수사부조 개혁단 경정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